만약 여러분이 회사 사장인데 15년 동안 32조 원을 투자해서 그 나라 경제의 20%를 책임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 정부가 세금을 3배로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참고 계속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짐을 싸서 떠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베트남 총리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후 3년 후에는 베트남이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 거점이 될 것입니다. 항상 베트남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밤마다 컨테이너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 하나 때문에 한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고 다른 나라는 부흥의 기회를 잡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그냥 삼성이 대단하다는 감탄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교훈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공급망과 국가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베트남 주식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왜 안 오르는지, 인도 ETF가 뜬다는데 진짜인지 궁금해서 밤잠을 설친 적이 있다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베트남 경제가 좋아졌다고만 알지 삼성이 베트남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삼성의 베트남 매출은 625억 달러, 한화로 약 87조 원입니다. 베트남 전체지 DP의 13.1, 2%를 삼성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13%에서 20%가 삼성 제품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232억 달러, 약 32조 원입니다. 여하튼 현지 고용 인원은 약 8만 7천 명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DP의 13%를 외국 기업 하나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 월급의 13%를 한 친구에게 빌린 돈 갚는 데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자를 3배로 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더 심했습니다. 2021년 기준 삼성의 베트남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42억 달러였습니다. 베트남 GDP의 20.5%였습니다. 그때는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없는 베트남은 상상할 수 없다. 심지어 모디 인도 총리가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자랑하려고 삼성 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똑같이 했습니다. 외교 행사마다 이 스마트폰은 베트남에서 만든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3%로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삼성이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들어간 시작을 보면 첫사랑 같은 관계였습니다. 2008년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첫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습니다. 투자금은 6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때 베트남이 무엇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법인세 5%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못 받는 대우였습니다. 보통 법인세가 20%에서 30%인데 5%는 거의 공짜로 장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은 당시 가난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공장 하나가 절실했습니다. 삼성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돌고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삼성에게 VIP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토지 무상 제공, 전기세 할인, 각종 세금 면제, 공단 인프라 투자까지 해주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좋았습니다. 인건비 싸고 세금 적고 정부가 뭐든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15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87조 원을 버는데 세금을 고작 5%만 낸다고요? 세계 다른 나라들은 15% 이상 받는다는데 우리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벌 최저 한세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삼성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은 했는데 보상책이 없었습니다. 삼성 최주호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한 인도처럼 현금 보조금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독일도 주고 미국도 주고 인도도 줍니다. 베트남만 안 주면서 세금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베트남 국회의 답변은 채택 불가였습니다. 그냥 세금만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추가로 낸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존 세율 5%에서 새 세율 15%로 차이는 10%포인트입니다. 삼성 베트남 매출 625억 달러에서 이익률을 대략 10%로 잡으면 약 60억 달러 수익입니다. 거기에 추가 세금 10%면 약 6억 달러, 한화로 8천억 원이 추가됩니다. 실제로 삼성이
2024년에 낸 글로벌 최저세 추가분은 약 4,300억 원입니다. 삼성 측 추산으로는 전체 프로젝트 기간 동안 65억 달러, 약 9조 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여름 베트남 북부 지역의 기온이 40도를 넘어갔습니다. 에어컨 전력 사용량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수력 발전 비중이 높은데 가뭄이 왔습니다. 결과는 대규모 전력난이었습니다. 삼성, 폭스콘, 캐논, 럭스쉐어 등 글로벌 대기업 공장들이 몰려있는 박린, 박장 지역이 순환 정전에 돌입했습니다. 캐논 공장은 21시간 정전이었습니다. 폭스콘은 전력 사용 30% 감축 요청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생산 라인 일부가 중단되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합니다. 한번 라인이 멈추면 부품 재고가 꼬이고 납품 일정이 틀어지고 글로벌 수요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세계은행 추정으로 이 전력난 때문에 베트남이 본 손해는 14억 달러, GDP의 0.3%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 정부의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상도 없고 사과도 없고 재발 방지책도 불분명했습니다. 사실 삼성 베트남 공장은 2023년에 적자였습니다. 2023년 4분기 삼성 베트남 공장 4개 중 3개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4개 공장 합쳐서 총 이익이 마이너스 1억 7,800만 달러, 약 2,400억 원 손실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만 겨우 546억 원 이익을 냈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였습니다. 전력난에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감소, 여기에 세금 폭탄까지 예고되었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오래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트남 총리를 만났습니다.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자이자 최대 수출 기업으로 항상 베트남과 동행하겠습니다. 향후 3년 후에는 베트남이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 거점이 될 것입니다. 미소 짓고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그 순간에도 같은 시기에 밤마다 컨테이너 트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인도로 향했습니다. 스마트폰 생산 설비, 핵심 부품, 기술 인력이 이동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때 전체 스마트폰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하던 베트남이 2025년에는 40%대로 추락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10%가 순식간에 증발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하나가 빠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성 공장 주변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차 협력업체 309개, 2차와 3차 협력업체 수백 개, 물류회사, 운송회사, 식당, 카페, 편의점, 숙박업소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25개였던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가 10년 만에 1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성 물량이 줄면 전부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베트남 음식과 음료 업계에서 약 5만 개의 매장과 카페가 폐업했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주요 상권에서 11% 이상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삼성 공장 주변 지역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8만 7천 명의 삼성 직원들, 수십만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소비하던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삼성전자 세금 정책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완전히 상관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연결고리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삼성 신규 투자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는 것을요. 총리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토지 취득 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기타 보상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왜일까요? 인도가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삼성이 완전히 베트남을 떠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완전히 발을 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4년 9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박린의 18억 달러, 약 2.5조 원 투자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스마트폰 생산 기지는 인도로 가고 올레드 디스플레이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은 베트남에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삼성은 베트남을 조립 공장에서 특화 공장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예전처럼 삼성이 베트남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삼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플도 폭스콘도 인텔도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정책 리스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규칙이 자주 바뀌는 지역으로 인식되면 다음 투자와 증설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세금보다 예측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내년에도 이 세율이 유지될까? 갑자기 또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 신규 투자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 다른 데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삼성을 밀어낼 때 인도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장사꾼 기질이 있습니다. 외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인도에서 만든 갤럭시 스마트폰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메이드 인 인디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만듭니다. 국가 원수가 직접 삼성 영업사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모디 총리가 직접 나와서 공장 중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VIP 대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가 만든 핵심 무기는 PLI 생산 연계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도에서 만든 제품의 매출 증가분에 대해 4%에서 6%를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1년에 16조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10% 늘었다고 가정하면 1조 6천억 원 증가분입니다. 여기에 5%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800억 원을 정부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2021년 회계연도에 약 960억 원의 PLI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이 세금을 올릴 때 인도는 어땠을까요? 외국 기업 법인세를 25%에서 30%였던 것을 15%로 낮췄습니다. 자, 같은 15%인데 인도는 내리고 베트남은 올린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추가로 토지 무상 제공, 전력 안정 공급 보장, 연구개발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 수입 관세 면제까지 해주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어디가 더 매력적이겠습니까? 인도노이다 공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삼성전자가 인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4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생활 가전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때 인도 시장이 어땠냐면 스마트폰은 없었습니다. 피처폰도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삼성은 30년 전부터 인도에 투자해온 것입니다. 2005년부터 휴대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7억 달러, 약 8,50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2배 확장했습니다. 지금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간 1억 2천만 대입니다. 삼성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인 약 3억 대의 40%를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일 스마트폰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원래 노이다 공장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갤럭시 A 시리즈와 M 시리즈 중저가폰이었습니다. 플래그십은 베트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갤럭시 S24 시리즈도 노이다에서 양산했습니다. 2025년에는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 폴더블 폰까지 인도에서 생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인도가 단순 조립 공장에서 첨단 기술 제조 허브로 격상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직원 수는 약 1만 8천 명입니다. 이 중 생산직은 8천 명이고 연구개발 인력은 1만 명입니다. 생산직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 중 인도 연구개발센터가 참여하는 비중이 30%입니다. 전 세계 삼성 연구개발센터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왜일까요? 인도에는 인도공과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0.04%의 수재만 입학하는 곳입니다. 이 인재들을 삼성이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인도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삼성의 인도 매출은 1조 루피, 약 16조 원입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세계 2위로 연간 약 1억 5천만 대입니다. 인도 인구는 14억 4천만 명으로 세계 1위이며 중국을 제쳤습니다. 인도 중위 연령은 27.9, 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습니다. 인도 스마트폰 보급률은 40% 미만입니다. 40% 미만이라고요? 아직 스마트폰을 안 쓰는 인도인이 8억 명이 넘습니다.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잡느냐가 향후 10년 글로벌 스마트폰 판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도는 완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인도 남부 첸나이 삼성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터졌습니다.
자,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한 달 넘게 파업했습니다.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 노동조합 인정, 8시간 근무제 도입이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삼성 인도 매출의 20%를 담당하는 공장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인도 정부가 삼성에게 약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 규모의 관세 추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법적 대응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완전히 순탄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문제가 생기면 협상을 합니다. 파업이 생기면 협상으로 타결합니다. 관세 분쟁이 생기면 법적 절차로 해결합니다. 베트남은 어땠습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글로벌 최저세를 도입할 때 삼성에게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보상책은 국회에서 채택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입니다. 인도는 최소한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습니다. 베트남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삼성의 선택을 갈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베트남 주식이나 ETF에 투자했던 사람들 중 손해본 사람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경제가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그 기업이 떠날 때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 투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베트남 ETF를 샀습니다. 탈중국 수혜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전력난이 터지고 2024년 글로벌 최저세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3년 동안 수익률 마이너스 5%였습니다. 같은 기간인도 ETF는 어땠을까요? 플러스 40%였습니다. 베트남이 인도보다 성장률이 높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정책 리스크 때문입니다. 투자 전에 물어봐야 할 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나라 GDP에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둘째, 정부 정책이 기업 친화적인가? 아니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가? 셋째, 세금의 규제, 인프라 리스크는 없는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본은 항상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것은 경제학 기본입니다. 베트남이 삼성 없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자본은 그냥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자본이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다시 대규모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베트남 정부가 세금을 다시 5%로 낮춰주겠다고 해도 삼성 본사에서는 또 바꾸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립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탈중국해서 인도, 베트남, 멕시코로 갑니다. 베트남 리스크가 커지면 인도로 이동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협상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금 4,300억 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문제가 생기면 협상합니다. 파업이든 관세 분쟁이든 협상합니다. 베트남은 일방 통보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더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금 몇 천억 더 내는 것보다 내일 무엇이 바뀔지 모르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이 주주와 소통하는가?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한가? 문제가 생기면 협상으로 해결하는 문화인가?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제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특정 국가 ETF에 투자했다가 정책 변화로 손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무엇이냐면 성장률보다 안정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연 10% 성장하는 나라여도 정책이 불안하면 언제든 마이너스 30% 폭락할 수 있습니다. 연 5% 성장하는 나라여도 정책이 안정적이면 꾸준히 플러스 5%씩 복리로 쌓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안정성에서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인도도 영원히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PLI로 기업을 유치하고 세금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인도 정부가 이제 우리도 세금을 더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영원히 좋은 나라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지금 베트남 관련 투자가 있으면 삼성 의존도를 체크해 보십시오. 베트남 이 TIF나 펀드가 제조업 비중이 높으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에 투자했다면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베트남 부동산 관련 투자가 있는데 삼성 공장 지역이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2단계는 인도 시장 연구 시작입니다. 이번 주말에 해보십시오. 인도 주식 시장을 이제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니프티 50 지수 추종 ETF를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인도 대표 지수입니다. 삼성 수혜주를 리서치해 보십시오. 인도 현지 부품업체, 물류업체가 있습니다. 인도 소비자의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14억 인구의 소비 시장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리서치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도 투자를 공부할 때 타타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인도의 삼성 같은 존재입니다. 자동차, IT, 철강, 호텔 등 다 하는 재벌입니다. 타타그룹 실적을 보면 인도 경제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를 좀 검색해 보십시오. 인도 최대 민간 기업입니다. 통신, 유통, 에너지 등 인도 내수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두 기업 실적만 추적해도 인도 경제감이 옵니다. 3단계는 정책 변화 모니터링입니다. 월일 회만하면 됩니다. 베트남 정부의 후속 보상책이 나오는지, 인도 PLI 제도 변화, 자, 트럼프 관세 정책, 네, 글로벌 최저한세 확대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체크해도 됩니다. 영상 처음에 약속드렸습니다.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겠다라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삼성이 그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동하면서 베트남 음식과 음료 업계에서 6개월 만에 폐업한 매장 수가 5만 개입니다. 삼성전자 세금 정책이 치킨집 5만 개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의 연결고리입니다. 한 기업의 선택이 수십만 명의 생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이 기업만 보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 기업이 속한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하나의 결정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자, 베트남은 단기 세수를 확보하려다가 장기 투자를 잃었고 인도는 과감한 인센티브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본은 신뢰를 따라 움직입니다.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성장률보다 중요합니다. 정책이 일관되고 기업을 존중하는 나라에 돈이 모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도 시장에 실제로 투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선택법, 진입 타이밍, 주의점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띵구였습니다.